필사의 추적으로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대한민국 강력계의 살아있는 전설 강윤석 형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89년에 경찰관에 입직을 해서 야. 35년 차 된 경찰관입니다. 형사님은요 시대의 탈옥범이었죠. 신창원을 포함해서 잡아들인 강력범만 무려 1000명이 넘고 국내 첫 장기 미제팀 수장으로 3년간 미궁에 빠진 살인, 강도, 절도 사건을 59건이나 해결을 하신 9년 만에 유죄가 입증된 동두천 암자 살인 사건. 조 씨를 생매장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엽기적인 보험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신창원이 탈옥한 지는 1년 반이 됐습니다. 번번이 경찰을 조롱하듯 달아났습니다. 이게 이제 신창원이 97년 탈옥을 해서 무려 2년 6개월간 도주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신 씨는 지난 89년 서울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수차례의 강도 혐의로 지난 9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도 치사죄로 복역 중이던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탈출했습니다. 변기 옆 통풍구 철망을 절단기로 끊고 감방을 탈출한 뒤 철문을 뛰어넘어 달아났습니다. 쇠창살을 자를 물건을 찾던 신창호는 탈주 석 달 전 교도소 내 영선 창고에서 쇠톱 2개를 확보합니다. 이 쇠톱을 운동화 밑창 속에 숨겨 감방 안으로 갖고 들어와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의 음악 방송 시간에 20분씩 작업을 했고 자른 창살 틈새는 껌으로 메워 은폐합니다. 이어 좁은 화장실 환풍구를 쉽게 빠져나가기 위해 몸무게를 줄이는 데 착수합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신창호는 97년 1월 20일 탈주를 감행합니다. 이게 신창원이 907일간 탈주국을 벌였는데 당시 그 형사님께서 서울청 특별수사본부 팀장이셨다고 하는데 그 뉴스의 첫 장면은 거의 신창원의 이 탈주, 맞아요. 이 뉴스가 네. 모든 것들을 좀 덮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인터넷이나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일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뭐 되게 막 영웅시대거나 그런 게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네네. 뭐 신창원이 입었던 옷도 유행을 하고. 그가 검거될 당시 입었던 알록달록한 쫄티는 그해 여름 쫄티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의 도주가 장기화되면서 신창원을 소재로 한 만화가 등장했고 마침내 서울에 나타난 신창원이 경찰 코앞에서 다시 잠적함에 따라 경찰로서는 5번째 놓치는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그땐 정말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형사라면 당연히 그런 사건에서 더군다나 경찰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피해자를 범인을 못 잡고 있다는 데 대한 회의 또는 경찰의 그 무능함을 꾸짖는 그런 기사가 거의 도배가 돼 있어서 어떻게든 지휘부뿐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경찰관들 특히 형사들은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렇게 도주국을 펼치다가 가전제품 수리 기사분의 신고로 검거가 됐죠. 맞습니다. 당시 이제 신창원이 순천에 맞아요. 용의처를 정하고 네. 거기서 지내던 시절에 네. 그때 그 가전제품 수리 기사분이셨던 분이 이제 신창원을 발견을 하고 근데 신고를 순천에 계시면서 서울에 있는 112를 하셨어요. 서울로. 서울로 112 신고를 하셔서 그때 이제 수사본부로 연락이 왔고 사실 그때 당시에 신창원 관련된 신고가 하루에도 허위 신고, 오인 신고 포함해서 하루에도 몇백 건씩 들어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제보 전화 그 신고만큼은 뭔가 다른 촉이 왔죠. 1년 동안 수사본부 근무를 하면서 매일같이 신창원의 모습, 습관 여러 가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박혀있던 거죠. 근데 그 신고 내용에 신창원의 인상착의라든가 이걸 얘기해 주는데 듣는 순간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느낌이고 촉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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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원이는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AS 기사인데요. 예. 인상착의가 어때요, 아저씨? 거의 신창원이랑 똑같아요. 그 사람이 키가 172, 175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 맞아요. 가져오세요. 이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즉시 이제 해당되는 경찰청 그리고 해당되는 경찰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줬고요. 다행스럽게 저희가 통보해주고 나서 한 30분 만에
검거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뭐 10년 먹은 체중이 뭐 내려간 듯한 그런 기분? 탈옥수 신창원이 마침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로써 2년 6개월에 걸친 신창원의 도주 행각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그 실제 만난 신창원은 좀 어땠습니까? 근데 제가 만나본 신창원은 우리가 흔히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그 자범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냥 운 좋게 도망 다니다가 안 잡혔던 것뿐이죠. 경찰은 신창원이 그동안 무려 50여 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창원이가 검거되고 난 다음에는 그 부산교도소로 이감되고 나서 신창원이 또 다른 여죄를 저지른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 피해자분을 모시고 교도소까지 가서 대질 조사를 했고요. 대질 조사를 통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까지 밝혀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직접 만들었던 탈옥범 신창원 수사 백서라는 책자고요. 신창원 탈옥범을 검거하고 나서 또 다른 비슷한 유의 사건이 발생을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했고요. 그간 수사했던 내용 전반에 대해서 다 취합을 하고 도주 중에 일어났던 범죄 행각, 도주하는 범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심정이 담긴 내용도 있었고요. 그 사건 수사를 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못돼서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서 작성을 했던 겁니다. 이게 미제 사건에 관해서 해결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미제 사건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그중 끈질긴 수사로 밝혀낸 이 미제 사건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해요. 2011년이었나요? 2011년에 무속인이 있었어요. 네. 무속인이 있었는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건 뭐 갑자기 사망을 했다. 무속인이 자기가 사망하기 이전에 33억이라는 고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화장을 했어요. 근데 보통 장례 절차에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 장례식장에 왔던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그 망자의 언니 그리고 보험 설계사 그다음에 망자의 애인 뭐 이 정도가 왔던 거죠.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풍경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더더군다나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고 살아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대개 이제 강력 형사들은 이건 냄새가 난다고 표현을 하고 분명한 그 범죄 의심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왔던 사람들의 동선을 다 추적하고 미행도 하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그 언니가 요즘은 다 핸드폰들이 있어서 공중전화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렇죠. 핸드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핸드폰에 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로 누군가를 통화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의심을 해서 그 공중전화의 그 통화 내역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뭐 발신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광주였던 거예요. 광주. 그래서 전라도 광주여서 그래서 이건 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광주까지 가서 이제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확인을 했고 저희가 뭐 남의 집에 영장도 없이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 바깥으로 나와야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치도 않고 이제 인터폰을 통해서 뭐 접촉 사고가 좀 나서 파손된 것 같은데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인터폰으로 얘기를 나눴던 여성분이 바깥으로 나왔는데 죽었다고 하는 무속인이 살아서 거기 나온 거죠. 아, 이게 죽은 게 아니군요. 죽은 게 아니었죠. 위장이네요. 그렇죠. 누군가를 자기 대신 죽은 것처럼 꾸민 거죠. 이야, 이게 그 보험 사망금을 타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고액의 보험을 들고. 네. 그럼 실제로 화장을 한 시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수사의 초점이었는데 장례식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다 발췌를 하고 기지국 수사를 해보니까 그 발생 시점 부근에 그 영등포역에서 기지국이 계속 잡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궁 끝에 당시 저희 경찰 조사에서는 노숙인, 자기 나이 또래 노숙인을 데려다가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마치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뭐 처리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는 자기는 죽인 사실이 없다 뭐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살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무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증거가 없었군요.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 모든 사망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사기하고 사체 유기 그 두 부분만 인정이 돼서 이제 언니는 3년, 그 죽었다고 하는 무속인 동생은 7년 이게 형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참 망자이신 분도 참 너무
그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살인죄로 뭔가 이 법의 판결을 받질 못하니까 아 그것 또한 정말 그 마음이 아픈 일이네요. 신고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수사가 안 됐을 거고 그것도 이제 제보 전화가 들어왔던 거고요. 그 범인하고 동거했던 동거녀가 자기랑 동거하던 남자가 불삭기 기사였는데 불삭기 후배인 동료한테 돈을 빌리게 됐고요. 그 돈을 이제 제대로 못 갚고 이제 채근을 하니까 돈 빨리 갚아달라고 채근을 하고 집에 찾아오고 하니까 둔기로 내려쳐서 정신을 잃게 하는 후에 그냥 흙을 덮어서 생매장 시켜서 사망을 시켰다고 해요. 저희 데려와서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부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추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죽은 게 맞다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너 어디서 죽였는데? 라고 물어보니 과수원이었어요. 과수원이라서 어디쯤 묻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쯤에 매장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 정말 포크레인을 갖다가 또 땅을 팠는데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결국은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갖고 뭐 죽인 사실이 없다 뭐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입감을 뭐 특정 경찰서에다가 유치장에 입감을 시켰었는데 또 이 수감 시설의 특징이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고 대화 나누는 얘기 주제가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부터 뭐 서로 얘기 나누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같이 입감돼 있던 다른 유치인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건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뭐 사체가 없으면 이거 증거 없으면 이거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주고받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황 증거가 충분하죠. 그래서 저희도 영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도 얘는 죄가 있다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제 사건을 또 해결을 하셨는데 아직도 좀 꼭 잡고 싶은 이 또 사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제 개인적으로 꼭 잡고 싶은 사건이 있잖아요. 형사님이 개인적으로 꼭 좀 잡고 싶은 그렇죠. 사건 이제 뭡니까? 이게 제 형사 수첩인데요. 흔히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형사들이 뭐 메모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수첩인데 와 이거 뭐 빽빽하게 있네요. 이거 여기 뭐 잡다하게 이제 많이 써 있긴 네. 한데요. 그때 무슨 뭐 규칙에 의해서 써놓은 건 아니고 뭐 필요한 여기에 보니까 뭐 명함도 붙어 있고 뭐 예. 여기 보면 이 인물인데요. 이게 몽타주입니까? 네, 몽타주입니다. 보시면 2004년경에 동대문 일대에서 있었던 성폭행범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되게 어렵게 열심히 사는 여자분이었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뭐 알바 뭐 이런 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을 갖던 친구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늦게 들어와서 집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매일같이 늦게 들어온다는 걸 누군가 아는 사람이 범행을 한 거죠. 뭐 우연치 않게 쫓아와서 했다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 사람을 많이 지켜봤던 사람의 소행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건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건이고 또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CCTV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문을 통해서 2004년이면 한 20년 정도 된 그렇죠. 사건이네요. 또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길거리든지 비슷한 얼굴을 보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죠. 옛날 수첩에 그대로 놔두고 잊지 않고 항상 보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하. 혹시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 범인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형사님? 시간이 흘렀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야. 나 말고도 선수들은 많다. 계속 쫓는다. 이 정도 하고 싶습니다. 야, 내가 아니어도 언젠간 잡힌다. 아니 이게 사실 우리 형사님께서 지금은 서울청 의료수사팀 팀장님으로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014년에 잘 아시는 가수 신해철 씨가 이제 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이후에 과연 이런 전문적인 분야 영역에 관해서 수사를 누군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일반 형사범처럼 수사를 해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경찰 조직 내에서 전문 수사팀을 만들자. 그래갖고 의료 수사팀이 이제 발족을 한 거고요. 그때 이제 신설 팀장으로 제가 가게 돼서 뭐 현재까지 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의료사고를 수사를 하려면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전문 지식이 좀 이쪽에 좀 관해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공부를 또 좀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같이 구성됐던 직원들 모두가
다 수사의 전문가들이지 의료의 전문가들은 아니라서 아, 그렇죠. 초창기에 했을 때는 이제 의사분들이 저희가 갔을 때 너 의료인이야? 나 의료인 아니다. 니가 말하는 게 결국은 너희들이 뭘 알겠어? 뭘 알아서 수사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 일단은 차트라고 부르는 의무 기록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또 다 알아야죠. 전문 기록, 전문 용어가 있다 보니 뭐 그걸 공부할 수밖에 없죠. 보려면. 저희는 뭐 전문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하고요. 이게 또 다른 전문가로부터 이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이게 필요한 행위였는지 그런 판단받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이런 의료사고에는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의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만 따로 모아서 판례집을 만들었었죠. 10년째 의료수사팀에 몸담으면서 좀 해결했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모든 사건이 다 안타까운데요.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게 2019년에 그 34주 된 아기를 낙태살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 낙태살인. 네, 그래서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원치 않는 임신을 했던 이제 여학생이 있었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게 34주 가도록 말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낙태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게 된 건데 문제는 이 34주 정도 되면 그 태중에서 아기를 죽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건데 당시 의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당시 그 수술실에 CCTV도 없던 상황이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하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의사 A씨는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아서 태어났다는 데 초점이죠. 죽어있던 애를 자기는 이제 뭐 처리했을 뿐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진술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한 행위는 불강력적이었다라는 그 내용 자체를 사실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저희는 이제 실황조사라고 하는데 한 극을 하나 만들듯이 당시의 상황을 뭐 구조라든가 이런 걸 맞춰놓고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 의사까지 다 모여서 당시의 상황을 처음부터까지 진행을 해보는 거죠. 또 저희가 그런 재연을 한다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입을 맞출 만한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의사가 한 얘기랑 그때 의료진 참여했던 분들하고 하는 얘기가 진술이 틀려지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의사는 죽어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지만 수술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고 울음소리도 들었고 살은 아기를 물을 담긴 플라스틱통에다 넣어서 죽게 했다. 뭐 이런 진술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건을 하게 된 겁니다. 권대희 사건이라고 알려진 내용인데요. 양악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인데 다행스럽게 거기 CCTV가 있었고 CCTV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뭔가 의심점이 발견되는 거죠. 이 과다출혈을 지혈하는 부분은 의사가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그때 CCTV상에 보면 간호조무사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정도 당시에 수술 하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른 수술을 한 게 아니라 동시에 3개인가를 열어놓고 수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수술이건 간에 그 수술에 전념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술방을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방만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술실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장 원장이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느라 응급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린 겁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그 수술실에 CCTV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국회 앞에 가서 시위도 하시고 국회 가서 증언도 하시고 해서 그 법이 통과가 돼서 현재는 수술실에 모든 CCTV를 설치하게끔 되는 근간이 됐죠. 그래서 절대 잊혀지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고.